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카메라 앞에 정말 몇 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성대결절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성대결절이 너무 심해서 정말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촬영을 계속 아픔을 참고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휴도 지나고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고치자 그래서 성대결절 치료를 다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촬영을 못해서 여러분들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공지사항에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강의는 안 올라오니까 안내 말씀 드리기도 좀 뻘쭘하고 그래서 참 괴로웠었는데 무대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고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하고요. 강의 없는데도 되는 대로 공부하시면 합격 100% 확신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견뎠습니다. 그렇지. 합격만 여러분들 안내하면 되겠다. 합격만 시켜드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그렇지. 교수님 얘기대로 지금부터 올라오는 강의만 들어도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구호 외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자신감 뿜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올라오는 강의만 시청해도 100% 합격이다. 여유 있게 즐기시면서 공부에 여러분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대결절이 확실하게 다 나으니까 강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목소리도 좀 편하게 나오고 그동안 강의하면서 아주 찢어지는 목구멍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새스러운 새 부대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 내서 제가 강의 촬영할 겁니다. 잘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들을 알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복지사 공부하실 때, 사회복지사 1급도 공부하실 때 이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거든요. 이 조사론에서 나오는 내용하고도 똑같습니다. 조사론이 어려운 이런 신뢰도 타당도 부분이 어렵거든요. 여기서 마스터하게 되면요. 나중에 사회복지 공부할 때도 조사론에 나오고 또 청소년 상담사 공부할 때도 나오고 임상심리사 공부할 때도 나오고 사회조사사 분석사 공부할 때도 나오고 텔레마케팅사 공부할 때 나오고 이 내용 어려운 거 공부하면 모든 내용의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요.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뢰도 타당도만 마스터하면 기본 3점은 먹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천박한 용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에서.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면요. 아주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과 자격증에서는 어려운 파트 다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 아닙니다. 어려운 공부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건 뻔합니다. 나오는 걸 뻔한 걸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건 이건 책 읽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 이것 말하면요. 이건 책 읽는 거예요. 그냥 책 읽는 거 뻔히 강의 읽어보면 뭐하러 강의 들어요.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공부 충분합니다. 맘먹고 공부하면 10일이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갑니다. 신뢰도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이거 김덕희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갔냐 안 갔냐예요. 갔냐 안 갔냐. 이게 신뢰도예요. 뭐 다른 거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갔냐 안 갔냐 일관성이죠. 그래서 문제에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답이 신뢰도예요. 일관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관성 나오면 답이 신뢰도입니다. 일관성. 갔냐 안 갔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몸무게가 지금 이 성대결절 때문에 집에서 또 있다 보니까 또 살도 많이 찌더라고요. 몸무게를 딱 쟀는데 옛날에는 보통 75kg, 7kg 나가는데 앞자가 8자로 바뀌었더라고요. 80kg.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재니까 80kg예요. 맞더라고요. 몸무게처럼요. 근데 몸무게가 잘못됐어요. 몸무게가 90kg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 몸무게가 잘못돼서. 근데 또 쟀더니 90kg예요. 또 쟀더니 90kg예요. 이 몸무게는요. 내 몸무게가 8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90이 계속 나왔다. 이건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게 틀리잖아요. 일관성이 이렇게 틀리더라도 이거는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신뢰도가 높다 그러면 좋은 거지 이 자체가 삑살이에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이게 틀리더라도 똑같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당도가 있단 말이에요. 타당도.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맞아야 돼요. 내가 몸무게를 재려면 저울로 제대로 재야 돼요. 그래서 맞냐 안 맞냐는 타당도고요. 같냐 안 같냐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뢰도예요. 다시 갑니다. 신뢰도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일관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틀려도 똑같이 틀리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 강의가 직업상담소 강의하고 맞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운전면허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강의를 똑같이 매 시간 똑같이 한다. 이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도와 신뢰도는 뭐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갑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뭐예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서 잠깐 문제 갑니다. 신뢰도 0.5가 타당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문제를. 그러면 출제자는 굉장히 고급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듣기도 신뢰도 0.5가 뭐가 의미가 있겠지. 타당도가 뭘까? 라고 또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타당도는 0.5니까 신뢰도도 0.5일 거야. 아니야, 타당도가 더 좋은 거야. 1로 갈 거야. 이거 다 헛발질이에요. 왜? 신뢰도와 타당도는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뢰도 0.5라는 말은 허수예요. 그냥 출제자가 써놓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연구하려니까 삑사리가 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타당도는? 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용어 자체가 다른 거니까 얘는 알 수 없죠. 정답이 알 수 없다예요. 정답 4번입니다. 항상 똑같이 나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답 몇 번이요? 4번. 알 수 없다. 당연히 알 수 없죠. 0.5가 타당도하고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해요. 0.5일까? 0일까? 1일까? 이거 다 허수 말장난입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신뢰도 뭐라고요? 타당도 알 수 없다. 몇 번? 4번. 정답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김덕희입니다. 설마 4번일까? 나오면 4번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알면 굉장히 쉬워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시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에 신뢰도 0.5가 타당도와 관련 변수를 얼마라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수를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겁나게 어려운데 뭘 어려워요. 알 수 없다지. 쉽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정답 4번. 쉽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신뢰도의 종류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도 같냐 안 같냐가 먼저 딱 나와야 돼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검사, A라는 검사를 했어요. 똑같이 A라는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 A라는 검사와 A라는 검사를 다시 했을 때 똑같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물어보는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단순하죠. 다시 갑니다. A라는 검사를 똑같이 했어. 근데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왔나 안 나왔냐를 보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 두 번 실수할 때. 그래서 동일한 검사가 나와야 돼요. 동일한 검사가 나왔다.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가 똑같이 했다. 이건 뭐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검사 신뢰도의 가정은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똑같다 이거예요.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보시고 이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차, 2차 같이 나와요. 이거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옵니다. 검사 요인 효과가 있고요. 성숙 요인 효과가 있고요. 역사 요인 효과가 있다. 떡볶이 요인 효과 나오면 아니겠죠. 그래서 1차에 나오기도 하고 2차에 신뢰도의 문제점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요 내용들은 2차에서 또 제가 자세히 쓰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은 필기만 합격하는 겁니다. 그냥 초벌로 실기에도 이런 게 나오는가 보다. 이건 교수님이 실기 때 쓰는 거 알려준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지. 다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초벌만 보시면 2차 공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카페나 어디 인터넷에 1차 공부할 때 필기부터 정확히 하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필기 공부하면 다 까먹어요. 실기 때 또 해야 돼요. 다만 실기 때 이렇게 초벌을 미리 안면 타당도 안면으로 받으면 실기 때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초벌 구의용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 요인 요건은 뭐냐면요. 검사 때문에 생겼다 이거예요. 검사 때문에. 검사 때문에 생겼다.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로 하니까 이 검사가 2월 됐지요. 이걸 2월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연습하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를. 연습 효과. 또 기억이 나오죠. 이 세 가지를 검사 요인 효과라고 그래요. 검사 때문에 생겼다.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도 지금 A라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바로 10분 뒤에 똑같은 문제 보면 점수가 잘 나오죠. 왜? 미리 연습했으니까. 왜? 기억됐으니까. 왜? 똑같은 문제가 2월 됐으니까. 이 세 가지를 검사 요인 효과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문제점은. 두 번째 성숙 요인 효과네요. 이번에는 길어요.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A라는 검사를 1년 뒤에 또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검사를. 그럴 때 답이 변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왜? 성숙됐으니까. 검사 받는 사람이 수검자가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 뭘 좋아해요? 그럴 때는 컴퓨터에서 뭘 좋아한다. 근데 성숙됐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됐어요. 그럼 사춘기 때 컴퓨터를 뭘 좋아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하고 내용이 다르겠죠. 사춘기니까. 이렇게 이 내용이 달라지더라. 왜? 성숙돼서 이걸 다른 말로 반응 민감성 효과다. 반응이 민감해진다 이겁니다. 왜? 성숙돼서 초등 때하고 중딩 때하고는 반응 자체가 틀리잖아요.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내용도 달라지더라 이거죠. 세 번째, 역사 요인 효과예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답이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기억나는 거 이것입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분명히 금메달인데 러시아 선수 때문에 금메달을 뺏겼어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가 러시아를 응원을 잘 안 하게 돼요. 왜? 김연아 선수가 뺏겼으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인데 러시아 자기네 자국 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러시아 선수 하면 괜히 응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동안은 러시아에 대한 아무런 동계올림픽 감정이 없다가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 이 답이 변화가 생기더라. 이게 역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검사 때문에 답이 바뀌더라. 변하더라. 두 번째, 성숙해서 반응이 민감해져서 답이 바뀌더라. 변하더라. 역사 요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답이 변화되더라. 이 세 가지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드라마 시청처럼요. 이렇게 침대에 누우셔갖고 소파에 누우셔서 이렇게 시청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세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3번 정도 시청하자. 한 번에 공부하려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공부는 반복입니다. 한 번 시청하고 또 2번 시청하고 3번 시청하면요. 저절로 흡수가 됩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 동형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동형 검사.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여기는 동일한 검사예요. 그래서 동일한 검사가 나오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고 유사한 검사가 나오면 동형 검사 신뢰도예요. 다시 갑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계속 외워봤자 별 의미 없어요.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유사한 검사가 나오면 답이 무조건 동형 검사예요. 유사한 검사는
새로 개발한 검사와 여러 면에서 거의 동일해. 똑같은 검사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검사를 하나 더 개발하는 거예요. 즉 A라는 검사를 A로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검사를 A-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한 검사를 만들어서 두 검사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다. 예를 들면 뭐 토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플을 똑같이 토플만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외국 걸 그대로 사오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탭스인가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검사를 만들어서 시험 보는 거, 이거를 토플과 탭스를 알아보는 거, 이걸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한다. 그래서 유사한 검사라는 말이 나오면 동형검사, 동일한 검사 나오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유사한 검사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비슷하게 만들려니까 이 실증된 검사를 새로 만들어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경비, 돈도 많이 들어간다. 또 전문가도 필요해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유사한 검사를 만들려니까 샘플링, 모집을 하려니까요. 표집하기가 어려워요. 표집하기가. 모집단. 샘플링할 수 있는 모집단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표집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표집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탭스를 만들 때 토플과 관계된 사람들, 토플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집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탭스를 만들 때 토플과 관계된 모집단을 비슷한 집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 집단을. 그래서 표집이 중요하다. 아무거나 만들어서, 너 초등학생 만들어서 너 탭스 시험 봐봐. 유치원 가서 탭스 시험 봐봐.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집이 중요하다. 표집을 잘해야지 오차가 안 생기더라. 그래서 표집, 오차, 샘플링을 여러 번 해야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집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표집을 강조했다라고 나오면 답이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직공목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책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중 표집을 강조한 신뢰도 또는 표집 오차가 발생하는 신뢰도라고 나오면 동형검사 신뢰도요. 표집이 중요하거나 표집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강조하는, 표집을 잘못하면 이 동형검사 신뢰도는 유사검사를 만들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삑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집 오차를 강조했다, 표집을 강조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유사한 검사, 유사한이 나왔다,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동형검사 신뢰도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강의 들으면요, 여러분들 저절로 흡수가 되고 시험 볼 때 제 음성이 지원이 됩니다. 첫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자가 나와야 되고, 동일한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형검사 신뢰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신뢰도와 유사한이 나왔다. 거의 동일하다. 동일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하다. 유사한 신뢰도 나오면 동형검사 신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표집 오차를 강조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는요, 신뢰도 같냐 안 같냐를 반으로 나눠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당수를 반으로 나눠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니까 이 문항이 똑같아야 돼요. 문항 자체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도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10문제씩 나눠요.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그래서 A형과 B형은 문제의 순서는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나눠서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만약에 A형을 받았는데 앞에가 어렵다 그러면요, 의외로 앞에가 어려운 이 형들은 점수가 낮아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앞에가 쉬우면 점수가 높아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복불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A형을 받았는데 앞에가 어려워요. 그럼 D부터 풀어야죠. 20번부터. 왜? D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시험 볼 때 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1번을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2번을 풀어봤는데 2번도 어려워요. 3번도 풀어봤는데 3번도 어려워요. 그럼 나 이 시험 불합격됐구나.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는 문제도 당황하게 돼요. 이것도 출제자가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어렵고 2번 문제가 어렵고 3번 문제가 어려우면 D를 가면 돼요. 왜? D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보는 요령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완벽지, 고집대로 1번 안 풀릴 때까지 풀리고 2번 그 다음에 풀리고 이거 완벽지해야 돼. 성격 고쳐야 돼요.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1번 몰라? 통과. 2번 몰라? 통과. 3번 이거 봤어. 오케이. 상관계에서 알 수 없다. 딱 4번이래. 오케이. 기분 좋네. 4번 몰라? 통과. 5번. 오이. 그러다 보면 10개, 몇 개가 20문제 중에서 10개만 확실하게 알면 50점 먹고 들어가네. 그 다음에는 찍어도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면요. 반분 신뢰도 반으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내용은 똑같죠. 반으로 나눈 거니까 내용은. 그래서 내적 합치도 개수라고 한다. 내적으로 합치도 똑같다. 20문제가 똑같아요. A형이나 B형이나 똑같아요. 그냥 나눈 거니까. 그래서 내적 합치도 개수라고 보고요. 내적으로 문제가 똑같다 이겁니다. 쿠더와 리처드슨에 의해서 처음 개발됐으며 크롬바우가 이에 대한 수학적 설명을 주도했다. 크롬바우라는 사람이 이건 석박사 과정에 나와요. 석박사 과정에서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해서 반으로 나눈 신뢰도 계수를 나눠갖고 뭐 분모와 분자를 나눠서 크기를 나누고 변수를 내서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알 거 없어요.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크롬바우가 만든 크롬바우 알파 계수 값으로 내적 합치도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적 합치도가 1에 가까우면 동일성 계수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답이 무조건 반분 신뢰도. 우리 직업 상담 시험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다음 중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추정되는 신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반분 신뢰도예요.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추정되는 신뢰도는 많아요. 뭐 내적 합치도 계수, 뭐 반분 신뢰도, 또 반분 신뢰도뿐만 아니라 뭐 내적 합치도 계수뿐만 아니라 신뢰도 계수는 이런 내적 합치도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알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 나옵니다.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추정 값을 내는 신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반분 신뢰도예요. 크롬바우 알파 계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이 석박사관 알려면 이거 10시간짜리예요. 전혀 영향가가 없습니다. 다시 갑니다. 크롬바우 알파 계수 하면 답이 뭐라고요? 반분 신뢰도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롬바우 알파 계수의 경우 알파 값, 크롬바우 알파 값이 0, 1, 크롬바우 알파 또 나왔죠? 크롬바우 알파 나오면 무조건 우리 직업 상담사에서는 반분 신뢰도입니다. 답이. 보통 크롬바우 알파 계수는 내적 뭐 합치도, 내적 일치도 뭐 이렇게 내적으로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0에서 1 값이에요. 0에서 1 값인데 1이 제일 크다 이겁니다. 1대 1, 1대 1, 돈. 그래서 반분 신뢰도건 또는 뭐 어떤 걸 검사할 때 동질적이다, 같다, 같다라는 의미는 1대1 똑같다. 그래서 1이 제일 크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키입니다. 더 맞는 키 1대1, 1이 제일 크다. 1이 0에서 0에서 1 나오면 여러분 어떤 시험 문제였는지 동질성 계수가 가장 큰 건 답이 1입니다. 1이 1대1 똑같다. 이것만 보시면 맞는 키고요. 1이 값이 클수록 0에서 1이니까 제일 큰 게 1이죠. 값이 클수록 동질적이다. 신뢰도가 높다. 같다는 의미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롬바우 알파 계수 값 만드는 거 겁나게 어려워요. 석박사 과정에서도 한 10시간 잡아야 돼요. 공부하려면. 이거 공식 외워서 이거 나는 알고 싶어요. 이 공식 외운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공식도 가르쳐준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게토레이입니다. 게토레이도 너무 정말 애교스러운 말이에요. 또라이예요. 정신병이에요. 크롬바우 알파 공식 외워서 이거 루트값 외워서 10시간씩 뭐하러 외워요?
폐축에도 공식은 안 나와요. 그럼 뭐 알파 겟이 나오면 무조건 직업 상담사에서는 반분 신뢰도다. 동질값이 가장 큰 건 0에서 1 중에서 1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여기 빠진 거 여러분 메모 부탁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건 1차, 2차도 나오는데 누락됐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나누는 방법 1차, 2차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요. 전후 반분법입니다. 전후 앞뒤로 나눈다 이거예요. 똑같은 문항을 너는 앞에는 일로 가, 너는 앞에는 일로 가. 그래서 앞뒤로 나눈다. 전후 반분법. 두 번째는요. 기후 반분법이에요. 기후 반분법은 홀수 짝수입니다. 홀수 짝수를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로 나누는 방법. 홀수 짝수 홀짝 하니까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오징어 게임 정말로 보면 볼수록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한 편만 봐야지 했다가 궁금해서 다 보게 됐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서 느낀 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판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식판. 옛날에 영화 타짜도 있지 않습니까? 타짜. 화토판, 주식판, 도박판, 경마장, 노름판 그런 세계를 모르는 분이 축복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인생 작살납니다. 사단납니다. 그런 세계에 안 들어가게끔 사는 거 그게 그런 일상적인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에 참 안타깝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절대적으로 빠지는 거는 참 뭐 사연도 많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에 안 빠지는 게 큰 복이고 어려움을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게 큰 복이고 그런 노름판에 안 빠지는 게 안 들어가는 게 그런 노름판을 모르는 게 큰 복이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후반복법 하여튼 어렸을 때 놀이는 놀이를 끝내야지 그게 도박으로 가면 정말 안 되겠다. 도박 결국은 도박 중독자들의 그 막판의 그 인생을 끝장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짝진 임의 배치법이에요. 짝진 임의 배치법. 짝진 비슷한 유형을 짝져갖고 너는 일로 가, 넌 일로 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 짝진 임의 배치법. 네 번째는 난수표법입니다. 난수표는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무작위를 추출해서 넌 일로 가, 넌 일로 가 나누는 거. 무작위를 추출해서 나눠서 보내는 거. 그래서 난수표법 이 네 가지. 전후반분법, 기후반분법, 짝진 임의배치법, 난수표법 아닌 게 1차에서는 답이겠죠. 2차에서는 네 가지를 쓰라면 네 개 쓰고 세 가지를 쓰라면 중에 세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메모하시기 바라고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다 틀리죠. 인생은 뭐든지 신뢰도는 갔냐 안 갔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개인차. 또 문항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틀리겠죠. 문항수가 많은 경우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 어느 정도입니다. 다만 문항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검사의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지는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문항수가 100개 정도 된다. 그럼 신뢰도가 좋다. 근데 문항수를 10,000개를 만들었다. 10,000개 만들면 나중에 지겨워서 그냥 대충 체크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을 경우가 신뢰도가 높지만 다시 갑니다. 정리하면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근데 어느 정도 높아진다. 다만 정비례로 커지는 건 아니다. 포인트 해주시고요. 문항의 반응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 문항수가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수가 너무 많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항에 대한 반응도. 문항수가 적정하고 문항에 대한 반응을 100가지로 하세요. 이거 자체가 삑사리죠. 그래서 문항에 대한 반응수도 적정한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문항에 대한 반응수가 높을수록 신뢰도는 항상 높아진다. 삑살이에요. 문항에 대한 반응수가 어느 정도 적당하는 게 높아야지 반응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커진다. 이러면 삑살이에요.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문항의 반응수, 문항수
척도가 너무 많으면 신뢰도가 정비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에서 문항 반응수가 5점 내지 7점 초과하는 경우 신뢰도 개수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리커트 척도는 5척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안 좋음, 매우 안 좋음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이런 걸로 척도 점수를 매기는 건데 보통 5점에서 7점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더 넘어가면 삑살이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 나오면 문항 반응수라고 보시고요. 문항 반응수가 너무 많으면 신뢰도는 정비례로 향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검사 유형, 어떤 검사를 했는지, 또 신뢰도 추정 방법,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또 점수화시키는 건 어떤 방법으로 점수화시켰는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 이런 거 아는 게 답이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기출문제에 잘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면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개인차, 2번 문항수, 3번 문항의 반응수, 4번 예를 들면 규진의 방법. 그럼 답이 규진의 방법. 이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문항의 반응수.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문항수가 높을수록 신뢰도는 정비례로 증가한다. 그러면 삑살입니다. 정비례는 아니다. 문항의 반응수. 문항의 반응수가 높을수록 신뢰도는 정비례로 향상한다. 웃기지 마라. 정비례로 향상하진 않는다. 이것만 정비례는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신뢰도 한 파트를 대학에서는 보통 길게 2달 정도 강의를 합니다. 우리는 학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읽겠지만 제가 추려서 한 강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시험에서든 신뢰도에 관해서는 100%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한 강 보시고 10강 이상 공부한 것만큼 효과가 날 겁니다. 왜? 답이 시험 볼 때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검증해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 될 겁니다. 강의만 3번 들으시면 100% 합격. 믿으면 합격이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